네, 결국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도 지명 6일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안 후보자는 사퇴 이변에서 자신의 버팀목이 되어준 가족 그리고 의뢰인들이 더 이상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건 비겁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6사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나온 이런 총리 후보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 황태순 정치평론가와 함께 후보 사퇴 문제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사퇴할 거라는 예상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네. 오후에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전화해서 사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아들 회사까지 이제 기자들이 전화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의뢰인들이 아주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 과연 안대희 후보자에게 아들, 가족, 의뢰인 어떤 의미일까요? 아들, 이번에 보면은 뭐죠? 사퇴 기자회견문에도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네. 본인이 보면은 아들, 딸, 한 20몇 년을 갖다가, 그렇게 보면은 어려운 가운데에도 자기를 지켜주었고, 자기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네. 그 사람들, 그 가족들에게 뭔가 보상하고 싶어서 좀 그 당시 했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저는 어제 아들, 딸에 대해서 보면 아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딸 같은 경우도 한 5천만 원 정도 징여를 했다, 이야기 나오고, 아들도 보니까 군대 이제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친구고, 또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자기를 믿고 맡겨줬던 기업들의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검증이 들어갔겠죠. 특히 야당 검증 팀들이. 저는 이것은 안대희 후보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런 것이고, 일단 저는 여권 내부에서 꼭 청와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야기가 있지 않았나 보고 있어요. 왜냐니까 지금 안대희 국무총리 이제 전 후보자가 됐습니다만은 후보가 이런 식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과연 6사 지방선거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는가. 사실 지난 5월 22일 안대희 후보자를 지명할 때 마치 5월 22일이 선거운동 개시일입니다. 네. 그건 뭐냐면 지극히 여권에서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서 통과할 수 있겠는가. 또 그 6사 지방선거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되겠는가. 그런 어떤 내부적인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잠시 뒤에 이 민군 기술협력 박람회 개막식이 열리는데 이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막식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네, 현장으로 하고 있군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터넷이 미국의 국방부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었듯이 국방 분야의 우수한 기술이 민간에 적용되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꾸준히 선진 국방기술을 축적해왔고 수준 높은 민간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민군 기술협력의 시너지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민군 기술 융합과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군 기술협력 촉진법 개정을 통해 R&D 전 부처가 민군 기술협력 사업에 참여하도록 했고 국방기술의 이전을 원하는 업체가 손쉽게 기술을 검색하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방기술 거래장터 웹페이지를 새롭게 개설하는 등 민군 기술협력의 활성화 통로를 마련해 왔습니다. 그 결과 주식회사 AR텍은 이 장터에서 기술을 이전받아 최소 1년 반은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고속 광통신 모듈 개발을 단 3개월 만에 완료할 수 있었고 작년에 중국 수출에 이어 향후 1,000억 원 이상의 수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창의적 도전과 혁신적 융합, 자유로운 상상력을 더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기술이 서로 독립되어 있을 때는 1 더하기 1이 2밖에 되지 않지만 융합하고 창의와 상상력이 더해질 때는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회사 세트랙 아이는
민간 위성 관제 기술을 군의 이동형 지상관제 시스템 개발에 적용을 해서 민군 위성 관련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었고, 작년 UAE에 330억 원을 수출한 데 이어 금년에도 스페인에 300억 원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방산 수주액이 34억 불을 달성해서 전년 대비 70%나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민군 협력이 가져올 성장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앞으로 민간과 국방, 정부가 더욱 긴밀히 손을 맞잡고 국방기술의 창조적 활용과 사업화에 박차를 가한다면 훨씬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특히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벤처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는 방위산업과 민군 기술협력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창조경제 활성화에도 매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 장벽과 경계를 허무는 적극적인 혁신 정신과 창조적 도전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기를 바랍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민군 기술협력 박람회를 다시 한번 축하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군 기술협력 박람회 개막식 잠시 보셨습니다. 네, 최 교수님. 네. 계속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갑작스런 사퇴 배경은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전관 예우에 관한 그 여론이 점점 악화되는 분위기였고, 이제 가족들 아들 문제까지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뭐 항상 나왔던 겁니다만 유장전임 얘기도 나오고 이런 상태니까 아마 안대희 후보자가 그 청문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 있고, 청문회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이 관폐합 적폐 척결이 상당한 이번에 총리의 개념 아니겠어요? 총리 선정에. 상징적인. 상징임에 있는데 그것을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하나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만 두 가지는 뭐 구조적인 문제고 인과관계 문제인데 안대희 개인의 성격도 좀 작용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청와대와 잘 교감보다는 자신이 결정해서 통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강골이 성격이 좀 반영이 그리고 됐다. 제가 뭐 몇 번 만나볼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강직한 느낌은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두 가지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굳이 이제 하나의 요인을 단다면 성격상의 문제. 더 이상 이렇게 계속 많이 챙겨야 되는 것을 본인이 참기 어려웠던 거. 뭐 그건 꼭 안대희 후보자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퇴로 결정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이 전관예우 논란 5개월 동안 뭐 16억 받았다 이런 고액 수임료 논란은 법조인 출신의 단골 검증 메뉴였는데 청와대가 좀 당연히 들여다봐야 했었을 부분이 아니었을까요? 당연히 들여다봤어야죠. 그러니까 이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다음에 홍경식 민정수석이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면은 모르겠어요. 안대희 전 이제 후보가 됐네요. 전 후보가 마치고 그냥 개성부서에 석좌 교수라든가 뭐 어디 무슨 법률구조공단 이런 데 어떤 근무하는 그런 변호사였으면 그건 뭐 크게 들여다볼 게 없겠습니다만 개업한 변호사라면 역대 보면 지금 황교안 법무장관도 마찬가지죠. 정홍원 지금 현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죠. 이명박 정부 때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도 마찬가지예요. 평균 보면은 한 달에 1억 정도의 수임료.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들이 전관예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만 그것을 곧대로 받아들일 일반 국민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들여다봤어야죠. 근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그냥 무심히 넘어간 것은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런 법률가들끼리의 집단 싱킹, 그러니까 그룹 싱킹이라고 그러죠. 집단 사고의 오류 아니냐. 즉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실장도 옛날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하셨던 변호사예요. 법조인 출신이니까요. 그다음에 홍경식 민정수석도 옛날 검찰에서 아주 고위직을 했던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보면 이거보다 더 했을 텐데 라고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얘기했던 또 그전에도 얘기했던 비정상입니다. 그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이른바 선봉장이 되겠다는 국무총리를 인선하면서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과거에 20세기 때는 그런 것들이
뭐 전관 예우가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었던 거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비서실장, 민정수석을 비롯해서 이런 청와대 수석급 이상 참모들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 큰 보면 잘못 보조한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지금이 사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총리는 이미 없어요. 없죠.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사실상 공석이죠, 공석. 네. 사실상이 아니라. 예, 그리고 내각도 사실 왜냐하면 지금 장관들이요, 내일 모레 그만둘지 모르는 장관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장관의 임명제청권까지 가진 총리를 빨리 선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계속 박근혜 정부는 더 늪에 빠진 건 아닌지 이렇게. 그럴수록 좀 여유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총리의 사퇴 표명했던 거 정호원 총리도 비판을 많이 직면했어요. 물론 여론에 떠밀리는 듯한 여론을 의식했던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만 정부의 입장이나 정권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이럴수록 정권이 좀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해경 해체 문제도 그랬고 지금 19일 날 대통령 담화 때 그 인사혁신처가 아니라 행정혁신처를 만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안행부의 조직은 다시 그대로 존치한다고 얘기했어요. 예. 불과 열흘 만에 방침이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그건 졸속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게다가 또 지금 사회부총리를 또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민사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도 대단히 의심스럽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지 자꾸만 인선 문제도 어떤 너무 쫓기는 듯한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유가족들이나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직제를 빨리 개편해라. 총리를 빨리 뭐 누굴 정해라라는 것도 뭐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그것보다는 진상규명이나 사태 수습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것이 물론 맞물려 있긴 합니다만 정부가 너무 이런 어쨌든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게다가 합리적인 뭐 생각일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방선거를 의식한 지나치게 빨리 뭘 하려 하는 게 아닌가. 세월호 참사도 사실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비정상화였죠. 단지 뭐 관피하에 적폐 이런 것만이 비정상이 아니잖아요. 네네. 너무 빨리 가고 업적 위주고 뭔가 보여주기식 위주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도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국무총리가 공석이라 하더라도 이젠 다시 원점에 출발해가지고 직군이나 지역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야권도 좀 포용해서 범야권에서도 한번 이 시야를 보는 좀 그런 쪽으로 여유도 가져야 돼. 이럴 때 더 쫓기고 하면요. 게다가 이번 주가 굉장히 화제도 많고 이러지 않습니까? 뭔가 뒤숭숭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너무 쫓긴 듯하게만 합니다. 정부의 딱 중심을 잡아가지고 더 차분하게 해야죠. 네, 청와대로서는 뭐 국가 대개조 개혁 시작부터 삐끗한 셈인데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이 주요 인사들이 낙마한 사례가 한 6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한번 사례들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먼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는요. 아들 병역 면제 논란, 또 편법 증여 논란, 부동산 투기 의혹이면서 낙마했고요.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수백억 원대 부동산 보유 논란 때문에 낙마를 했습니다.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후보자는요. 주식 백지 신탁 여부가 논란이 되자 스스로 사퇴를 했고요. 그렇죠. 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무기 중개업체 고문 재직 경력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해외 비자금 계좌를 운영하면서 탈세를 했다라는 논란이 일었었고요.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10개월 동안 22억 원의 수입, 전관 예우 논란이 일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 사람 다 사례가 나왔습니다만 6건, 1년 반 사이 후보자 낙마 사례 6건. 인사 시스템, 아까도 좀 지적을 했습니다만 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인사 시스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인사 시스템 검증해야 될 청와대도 이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바로 청와대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비서실장 딱 지목하겠습니다.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제는 사퇴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사퇴해야죠. 보면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이전은 모르더라도 4월 16일 세월호 사태 이전과 이후를 우리 전혀 달라져 보겠다. 네. 국가 개조하겠다. 비정상이 정상화하겠다. 관폐와 전쟁 벌이겠다.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5월 19일에 우리 화두는 박근혜의 눈물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식의 어떤 결연한 각오로서 시작하는 그런 어떤 새 출발에 어떻게 보면 그 청와대 비서실장은 인사위원장입니다. 예. 보니까 사람들을 발굴하고 검증하고 해야 되는 총책임지는 자리가 비서실장 인사위원장이에요. 그렇죠. 네.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홍경식 민정수석 실무적으로 검증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앞서 조금 전에 최창일 교수님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안행부를 갖다 행자부로 가는 그 과정에서
그야말로 뭐 조직은 그대로 어떻게 보면 관료들의 저항에 못 이겨서 그렇죠. 유민복 수석. 혼선이 됐었죠. 네. 그 다음에 보면 대통령 이미지를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조절하고 관리해야 될 이런 메시지를 전담하는 홍보수석. 그 다음에 대한민국 지금 여의도에 그런 얘기 있죠. 대한민국에 정무수석이 있는가? 저는 알기에는 제가 아는 여의도 사람들은 대한민국 정무수석 없다 그럽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야말로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이미 국가안보실장은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모르겠어요. 비서실장과 9명 수석 저런 다 보면 대통령께 사표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당으로부터 그렇게 질타받아가면서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고 있는 예. 비서실장이 자리를 갖다가 차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금처럼 이번 정권처럼 이렇게 정치의 중심이 쓴 적이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작년에 남재준 국정원장이 정쟁의 한가운데 있었고 결국은 그 야권이나 비판적인 세력에서 남재준 원장 해임해라 물러나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결국은 물러났어요. 사실 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것과 관련시켜서 물러났는데 전 김기춘 실장이라는 게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게 대통령을 그 내부의 논리로 보더라도요. 예. 대통령을 방어하고 보호하고 보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보호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전말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 이쯤 되면 비서실장이 자진 사퇴해야 됩니다. 네. 국정조사 같은 경우도 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여야가 지금 대체를 합의한 것 같아요. 이제 비서실로 넣고 그다음에 이제 김기춘이나 이런 박지를 않고 네. 그렇게 여야가 절충을 한 것 같아요. 국정조사에 포함시키냐 안 시키냐 여부에 대해서. 그것도 왜 여야가 김기춘 실장을 그렇게 넣기가 어려웠던 건지. 아니 청와대가 국정조사의 대상이면 비서실장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97년도에요. 한보 비리 때 대통령 아들인 김현철 씨를 가지고 여야가 사실 예민한 문제 있었잖아요.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그때 김현철 씨가 스스로 국정조사에 나가겠다고 본인이 직접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건 김기춘 실장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줘야 됩니다. 근데 예. 왜 이렇게 정치 중심에 서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모든 인사의 문제, 지금 검증 얘기 뭐 다 했으니까 확인이 되고 다른 분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굳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만 인사 실패한 거 특히 안대 이번에 총내정 같은 경우는 대단히 치명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정관 예우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됐었고. 그렇죠. 여전히 이것을 갖다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아도 그렇게 밀어붙였다면은 국내 눈높이 여전히 모르는 겁니다. 거기 책임져야죠. 누가 책임집니까? 네. 대통령이 책임진다고 사퇴합니까? 안 되잖아요. 야, 오늘 뭐 두 분이 저희들이 평소에 정치 평론을 많이 듣습니다만 또 오늘은 아주 따끔한 얘기를 많이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청와대의 네. 고민 딱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총리 다음 카드로 누구일까? 네. 또 이 카드를 선거 앞두고 언제 내놓을까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선 순서가 일의 순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6.4 지방선거 이전에 개각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6.4 지방선거 끝나고 개각을 하게 될 것이고 이번에 만약 총리를 갖다 새로운 총리를 뽑게 된다면 처음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수첩을 찢으세요. 수첩을 찢으세요. 어떤 의미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을 찢으라. 찢으세요. 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네. 즉 2004년으로 돌아가세요. 당시 한나라당이 열석도 못 얻는다 그랬을 때 예. 여의도 천막당사 치고 그야말로 간판 떼갖고 천막당사 걸었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그 정도 좀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100% 대한민국 본인이 당선인 시절에 얘기했잖아요. 100% 대한민국 대통합 지역 직군 비롯한 지역과 이런 이념을 뛰어넘는 네. 대탕평 인사 얘기했습니다. 예. 여기에 맞는 인물 수첩을 찢는 순간 다 보입니다. 예. 많습니다. 예. 절대 그런 거 다만 지금 중요한 건 6.4 지방선거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우리 최 교수님이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실장을 갖다가 보호해주고 케어해주려고 만듭니다. 버리세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실장을 내려놓는 순간 모든 문제는 풀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천해 주세요. 네. 뭐 짧게 저기, 한 30초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지역 직군에 관계없이 범야권까지 아울러서 그쪽에서 사람을 찾는 그리고 어떤 정치인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거기도 구애받을 필요 없어요. 여권의 정치인 써도 물론 청문회 통과할 수 있고 새로운 어떤 관료를 장악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렇죠. 정치에 대한 부심이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또 예. 정치를 네. 씁니까? 아. 그 정치를 배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 써야 됩니다라는 얘기 자체에 또 너무 메모될 필요는 없다. 아. 지역, 직군, 그리고 범야권, 시민운동가까지 포함해가지고 화합, 탕평, 통합 쪽에 이미지를 많이 둬야 돼요. 네. 관료 적폐도 중요합니다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화합과 통합입니다. 그게 아니 경제민주화나 복지, 통합, 화합, 탕평이 대선의 화두였었잖아요.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그게 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2004년도 초심이 아니라 너무 거슬러 갈 것도 없이 2011년도의 대선 때의 박근혜 후보의 초심
그거면 문제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첩을 찢고 초심으로 돌아가라. 네. 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황태순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